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유머를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작가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면서 설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 이것은 잘 됐나요? 보이는군요. 예, 이런 비주얼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울린다는 거는 사양합니다. 앞으로 넘기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그나마 매끈해야지 주름까지 생기면 좀 너무하잖아. 내과 박원장 포즈를 나중에 심어야겠다. 잘해야 되겠다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떤 동정과 연대의 댓글이 달릴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고정으로 해주세요라든가 어떠세요? 영험해 보입니다. 웃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웃음이 나네요. 예. 썸네일에서 아마 시청자 선생님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지요? 오늘의 주제는 동지와 바로 붙어있는 또 크리스마스를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동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는 뭐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 근거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왜 없는가 왜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동지 특집이 되겠습니다. 예, 크리스마스니까 저는 동방박사, 산타클로스, 예. 그 다음에 루돌프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아, 동방박사와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알려졌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동지하면 생각나는 팥죽과 동지 팥이 팥죽. 있겠죠. 네. 그리고 동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시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쵸. 동지의 해시계가 특징 있는 바늘이 되죠. 예. 예, 그렇습니다. 바늘이라고 그렇지만 해시계의 특징이 있죠. 동짓날 빛나는군요. 해시계. 그렇습니다. 예. Round one. 그러면은 지난번에 승자이신 머리숱 있으신 김 박사님께서 먼저 퀴즈를 골라주시면 되겠군요. 예. 오늘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만 모르겠는 것부터 골라보겠습니다. 1번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뭔지. 어떤 분 사진인가요? 1번은 이승철이고요. 이 당시 앨범에 슬픈 사슴이라는 루돌프는 술록인데. 아, 가발 이럴 수가. 쓰게요? 첫 방부터 헛방인데. 예, 저도 사실 5번이 루돌프 아닐까 생각을 하였으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 심형래 캐롤이 유행했다는 고대의 역사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달릴까 말까. 자, 루돌프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이런, 하죠. 예. 루돌프 이야기는 언제부터 어떻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일까요? 그러게요. 산타클로스는 뭐 옛날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썰매를 타고 날아다닌다는 얘기는 언제쯤 나온 겁니까? 썰매는 옛날부터 타고 날았겠죠. 근데 썰매를 끄는 술록이 루돌프다 하는 거는 의외로 나온 지가 오래가 안 됐습니다. 1939년에 처음 등장을 했어요, 루돌프가. 왜 연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냐? 미국의 몽고메리 워드라는 백화점에 그 해의 크리스마스 상품으로 루돌프 그림책이 나왔습니다. 아, 기획 상품이군요. 어린이 손님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뭔가 그림책을 내거나 재밌는 걸 만들어서 줬대요. 예예. 그런데 그게 외주를 주니까 1930년대에 경제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백화점의 직원분 로버트 메이라는 사람한테 야, 올해 크리스마스 때 네가 뭐 하나 만들어봐라 하고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메이 씨는 그 해에 상당히 운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슬픈 일도 많았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 그해 여름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딸을 혼자 키워야 되는데 딸 키울 양육비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아내 되는 분이 미국에 보험도 안 되는 데다 보니까 암 치료하면서 들었던 돈도 크고 그래가지고 빚도 갚아야 되고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루돌프 그림책 그러니까 올해 크리스마스에 쓸 그림책을 써라라는 얘기를 듣고 그 일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되게 한 사람의 심혈을 기울인 걸작 동화가 탄생을 하게 된 게 루돌프 사슴코 이야기인 거죠. 약간 슬픈 상황에 비하면 루돌프 그 이야기 자체는 상당히 해피엔딩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얘기까지 슬프게 쓰고 싶겠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래서 루돌프 사슴코 이야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안개 꼈는데 안개 있는 날 주행을 안 해야 되는데 주행을 안 하면 전 세계 어린이들이 슬퍼하니까 비상등 켜고 갔다. 그렇군요. 예. 코가 빨개서 빨간 비상등. 예, 빨갛게 깜빡깜빡하면서 갔다 뭐 그런 건데 이게 동화가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그림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책 보면은 제가 자료 화면 준비했는데 제가 빚은 겁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일러스트 그림책의 그림을 가지고 빚은 건데 생긴 게 술록이 아니라 사슴처럼 생겼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노래에서 루돌프 사슴코는 하는 게 사람들이 일부 지식인 계층의 사람들이 루돌프 술록코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지만 뭐 원래 그림 보면은 사슴코로 해도 큰 상관은 없는 그리고 그렇죠. 사실 뭐 뭔들 무슨 상관입니까? 그 버전에서는 적어도 사슴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구별 못한 거를 뭐라고 해야 되겠죠. 생긴 게 달라서 그런데 아무튼 사슴 꽃사슴 모양으로 그림책을 그려놨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만들었는데 저 모형이 귀가 부러졌어요. 저희 아이고. 둘째가 3살 땐가 4살 때 잠깐 갖고 놀라고 줬더니 귀를 접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붙여야 됩니다. 예. 아무튼 예, 그래서 했는데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손님들이 너무 많이 찾아서 더 찍어내요. 그래서 600만 부를 찍습니다. 어이구. 그래서 이거를 로버트 메이시가 만약에 백화점 그러니까 내부 인력이 아니라 외주를 받아가지고 그림책을 만들었다 그러면 인세로 돈방석에 앉았겠죠. 이게 또 뒷이야기가 있군요. 그런. 결국에는 해피엔딩입니다. 결국엔 해피엔딩인데 처음에 불행한 이야기에서 불행한 한 해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게 히트를 쳤다 해가지고 반짝 즐거웠다가 너무 많이 팔리니까 또 우울한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예, 돈방석에 앉았어야 하는데 그냥 월급만 받고 땡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백화점에서 너무 많이 팔리니까 로버트 메이시 당신이 너무 히트치는 거를 만들었으니까 이후로 그림책 인세를 줄 수는 없는데 이후로 당신이 이거 가지고 사업하면은 그거는 돈 다 쳐줄게요. 당신 정식으로 계약하고 합시다 하고 하게 됐고 이 사람의 친족 중에 로버트 메이시의 친지 중에 한 명이 아주 솜씨 있는 작곡가였는데 그때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노래가 예, 루돌프 그때 나온 사슴코는 거군요. 매우 반짝이는 코 노래를 만들었고 이 노래가 히트를 쳤어요. 20세기 후반에. 왜 히트를 쳤을까요? 왜 그랬냐면은 종교색이 없어서. 크리스마스 캐롤들은 대부분 종교색이 있습니다. 뭐 우리 주가 탄생하셨네, 아기 예수 오셨네 예.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사슴이 코가 반짝거리는데 선물은 종교에 상관없이 선물도 준대. 백화점에서 나온 얘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딱 맞죠. 크리스마스에는 즐거운 선물을 주고받는 날, 종교색이 없어서 히트를 쳤고 그 돈으로 아내의 빚도 다 갚고 딸도 키우고 같은 백화점에서 일하던 직원분과 또 교제를 새로 해서 재혼을 해서 5 아이를 새로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하는 해피엔딩 막판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묵직하군요, 해피엔딩이. 예, 그래서 루돌프에 관한 이야기는 그게 있고 루돌프의 같이 썰매를 끄는 사슴들 그러니까 사실은 루돌프를 왕따 놓은 사슴들이긴 한데 그 사슴들 이름들도 다 있대요. 그래서 원래 그 노래 시작하기 전에 전주에 아무개 루돌프 막 하면서 하는 게 영어 노래에는 있다고 하는데 1930년대에 막 랩이 들어간 셈이네요. 뭐 그 당시에 우리도 여보 마당에 뛰어놀던 병아리 좋았나 좋았지 어쨌나 이제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름들을 저도 여기서 탁 하면 좋은데 못 외우겠습니다.
그거는 누군가 댓글로 달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외우나 봐요. 그래서 뭐 호머 심슨도 술 취했을 때 술 안 취했다 주장하면서 그 사슴 이름 외우는 장면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슴 이름 잘 외우냐 안 외우냐 그거 가지고 기억력이 제대로 머리에 충격받아도 제대로 돌아가느냐 그런 얘기도 한다 그러고 그래요. 그럼 다시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 노래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이 노래 저작권까지 백화점에 있었으면은 언해피 엔딩이 될 뻔했는데 그렇군요. 새드 엔딩이 될 뻔했는데 노래 저작권은 이제 그 이 사람들이 가져왔으니까 해피 엔딩이 되었죠. 뭐랄까 약간 그 어떤 성형외과의 캐릭터였다가 독자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막 인형도 나온 그런 아이가 생각이 잠깐 나기도 합니다. 그 인형 홍대 앞에 감자탕 집에서 10,000원에 팔고 있길래 집에 사갔다가 왜 감자탕 집에서 그걸 팔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사갔다가 가족들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지방 소멸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제 몸 안에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365일 제 몸 속에 있습니다. 이제. 따뜻하시겠습니다. 아 더워요 지금 이 가발 쓰니까 엄청 덥네요. 루돌프 이야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아, 갑자기? 예, 이따 시청자 끝날 때 여러분 또 사랑합니다. 하죠. 예. Round 2. 예, 재밌게 잘 들었는데 제가 첫 방이 또 꽝이군요. 그럼 두 번째 카드를 골라주시죠. 예, 제가 고르나요? 예, 예. 그러면은 원래 루돌프인 줄 알고 고르려고 했던 5번을 고르겠습니다. 아, 또 저 하네요. 예, 가발 사이즈를 좀 확인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 불길한 이해감이. 이마에 필러를 맞고 올 걸 그랬어요. 이게 같은 선물로 계속합니까? 아니면 뭔가 또 랜덤입니까? 아, 그렇군요. 아이 저만 쓰는 게 어딨어요. 산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원래 성인이죠, 성인. 맞습니다. 성인이죠, 성인 하면은 뭔가 좀 받아줘야죠. 예. 아, 산타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의 이렇게 미끄러져요. 추운데 산타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산타클로스의 산타라는 말은 그냥 세인트죠, 성 세인트. 아무개잖아요. 예. 그래서 좀 말뜻을 생각해 보면은 산타 하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성인, 그렇죠. 성인물. 아, 예, 죄송합니다. 여기 잠깐만요. 이건 그냥 뺄게요. 성인물이 뭔지 모릅니다. 성인들이 마시는 물입니다. 성수. 예. 산타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는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성 니콜라우스 얘기는 너무 다 많이 알고 있는 얘기고 길게 예, 해봤자 딱히 재밌는 건 없는데 산타 관련해서 우리가 딱 떠올리는 색깔이 있죠. 빨간색. 빨간색, 뭐겠습니까? 하얀색. 거기에 대한 어떤 도시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회사 있죠. 색깔에 예. 맞춰가지고 산타가 빨간색, 하얀색을 맞춰서 입게 된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산타가 빨간색의 옷을 입고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이 19세기 중반 1840년대에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일러스트 띄우기 전에 원래는 빨간색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터키계의 건장한 주교님의 이미지가 북유럽계의 허허허허 하하호호 하는 살집 좋고 혈색 좋은 백인 예, 할아버지의 이미지로 바뀌게 된 것이 19세기 무렵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큰 기여를 한 게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실렸던 사파라고 합니다. 아,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3유령이 나오죠. 예, 예. 첫 번째 유령이 과거의 크리스마스, 마지막이 이제 그 죽은 친구가 미래를 보여주고 그리고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나오는데 그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수염이 텁수룩하고 살집이 좋으시고 그다음에 허허허허 웃는 유령입니다. 아, 거기선 산타클로스는 아니었고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유령이에요. 유령이군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교가 크리스마스의 유령으로 바뀐 거죠. 바꿔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풍요의 뿔 같은 그 신화적인 그리스 신화에도 나옵니다만 거기서 이제 선물도 꺼내주고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 일러스트를 보면은 그 양반은 초록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 왜 초록색일까요? 풍요의 뿔 뭐 이런 풍요로우니까 거랑 그렇겠죠.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근데 아무래도 선물을 막 주려면 좀 풍채가 좋은 쪽이
더 이미지가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디킨스의 소설을 보면 스크루지 아저씨랑 대비가 돼야 되니까 아, 스크루지 아저씨가 좀 성마른 성격에 마르고 신경질적인 느낌이니까 뭡니까? 예. 왜 저를 쳐다보세요? 약간 스크루지 이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덩치 좋은 산타 할아버지의 이미지가 있는데 초록색이었다가 1840년대 후반에 이미 빨간색 이미지도 있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색깔이 정해져 있던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1940년대 50년대에 이제 그 20세기 중반에 그 코카콜라 회사에서 자기네 색깔의 산타클로스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렸고 수주를 해서 그렸고 그 그림이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랑 엮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빨간색이 산타클로스의 메인 컬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코카콜라랑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코카콜라가 빨간색, 하얀색을 만들어서 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원래 있던 그런 그림 중에서 특정한 것을 자기 이미지랑 맞춰서 띄웠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그 뭐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을 다 쓰니까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크리스마스에 친구들끼리 남자들끼리 같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뭘 먹으러 가자 할 때 감자탕 먹으러 가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감자탕 색깔이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이라서 크리스마스 컬러죠. 예. 깻잎의 초록색, 국물의 빨간색, 그 다음에 감자 하얀색. 네, 소주를. 그리고 산타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산타 할아버지만 있냐? 예. 산타 할머니 없냐? 거기에 관해서 서구권에서 엄청난 논의가 있더라고요. 아, 농담 아니라 진짜로. 예, 이게 나오는 겁니까? 안 믿는 것 같아. 예.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네. 하셔서 18 진지하지 않은 줄 역시 알았습니다. 1840년대에 예. 유럽과 미국 쪽에서 미시즈 산타, 아. 미세스 산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타 할머니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캐릭터냐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만들어서 전 세계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1년에 대목 한 번 보고 열심히 장사 준비해가지고 하루 진짜 불가능한 속도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산타 할아버지를 열심히 내조해주는 사람으로 19세기에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산타 할머니의 성격이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크게 바뀝니다. 산타 할아버지 대신 산타 할머니가 선물을 준다라는 게 있고 영국인가 미국인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마 뭐 온라인 설문조사라면 영국하고 미국하고 다 참여를 하겠죠. 예, 예. 영어 쓰는 사람들이. 거기서 21세기 새로운 산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해서 1위를 받은 게 젠더 프리 산타입니다. 할머니여도 좋고 할아버지여도 좋고 아무튼 젠더에 얽매이지 않는 또는 그 퀴어 산타여도 좋고 그런 젠더 프리 산타가 1위를 차지했고 2위가 산타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1위와 2위를 합치면은 3분의 1 정도, 3분의 1 넘어가는데 이제 그 산타 할아버지의 가부장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자라는 게 있는 거죠. 약간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예. 산타클로스 자체가 갖는 그 어떤 젠더적인 무게보다 한국에서 산타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예. 이거는 정말 남성이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산타 할머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고 거기 그 사노 요코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책 작가분이 있는데 오노 요코의 언니입니까? 이제 일단 사노 요코. 이건 요코 가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그거 좀 하지 마. 아무튼 사노 요코의 산타클로스는 할머니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되게 제가 좋아하고 마지막에 가면은 가슴 뭉클한 반전이 있는 되게 아름다운 동화인데 어떤 한 할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여성이 산타가 되지 말란 법이 있나요? 라고 하면서 산타 할아버지 지원에 신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읽어보시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의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산타의 21세기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소수 답변이긴 하지만 스키니진을 입은 산타를 바란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핸드폰하고 스키니진 입은 산타. 근데 우리가 젠더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이렇게 좀 전향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 1년 내내 그 선물을 엘프들이 만들고 있는데 저는 백화점에서 사온다고 생각했는데 아, 예, 그렇군요.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예.
예, 벌써 2개를 하셨습니다. 다음번에 이거 쓰셔야겠네요. 더욱더 빛나는 모습이 되시라고. 그럼 쓰신 김에 맞박이도 이렇게 한번. 남의 유머는 안 합니다. 약간 코너에 몰렸는데 윤종신이 윤달의 윤이 아닐까 하는 저차원적인 기대를 담아서 6번을 골라보겠습니다. 맞긴 맞는데 왜 파치죠? 윤종신 노래 중에 팥빙수라는 게 있죠. 뭐 냉면이란 노래를 생각했는데 저도 어버치나 매치나 그래도 하나 면피를 하게 됐습니다.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 되었군요. 와, 이러다 역전패 당하고 다음번에 또 뭐 써야 되면은 재밌겠다. 아닙니다. 예, 저는 사실 승부에 집착합니다. 동지하면 팥죽이고 또는 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팥으로 뭐 그 죽을 쏘기도 하고 팥밥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 팥이라는 게 왜 하필 또 이때에 연결이 되느냐, 설명, 추측 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옛날 문헌에 보면 공공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재주 없는 아들이 동짓날에 죽어서 역질 귀신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생전에 팥을 두려워하여 팥죽을 쏘아 물리친 것이다 라는. 뭔 얘기입니까 그게? 모르겠습니다. 팥을 왜 두려워하는지, 뭐 편식을 왜 했다는 또 건지. 재주 없는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역질 귀신이면은 유능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얘기 자체가 이미 이런 풍습이 다 생긴 다음에 사후적으로 좀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민속에서 이제 팥을 어떻게 쓰는가를 생각해 보면 붉은색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팥 양갱 같은 경우가 선지를 본따서 만든 거라고 하죠. 피를 붉은색이. 잘 못 예. 구하게 된 사회에 가면 이제 팥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고, 확실히 옛날 사람들은 붉은색으로 인식을 했나 봐요. 선명한 붉은색은 정말 음식에서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사상에도 사실 고춧가루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붉은색이 귀신을 쫓는다는. 복숭아도 안 올리죠. 조상님이 귀신인데 귀신 쫓으면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팥은 쓰지 않는다. 그럼 팥죽에 왜 귀신을 쫓는 기능이 있느냐? 빨간색이 원래 그- 벽사한다 그러죠. 벽사. 어떤 이 빨간색이 가지는 그 좀 주술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맛이 달다는 것도 알게 모르게 이유가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팥의 맛은 그 팥앙금이라는 게 근대 현대에 와서 엄청나게 달아진 것이고, 예전에 설탕이 없을 때는 그냥 팥 자체로 단맛을 내는 경우가 많았죠. 팥을 오래 익히면 은은한 단맛, 설탕 넣은 것과는 다른 은은한 단맛이 나오고, 그거를 잘 걸러서 고운 앙금을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설탕이 대중화되기 전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단맛을 내는 아주 중요한 재료였다. 맛있어요. 예, 맛있습니다. 실제로 팥죽도 잘 끓이면 설탕을 안 넣고도 단맛이 나고, 단맛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도 한번 맛을 보면 계속 찾게 되는. 다만 이제 단맛이 나다 보니까 이게 주식으로 쓰긴 또 좀 약간 애매한, 먹어도 되지 않아요? 팥밥을 만들기도 아, 하는데 팥밥. 반찬하고 안 맞아서. 맛을 농축시켜서 디저트나 이런 쪽으로 쓰는 게 이것의 가치를 더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디저트란 것 자체가 사실은 근대 이전에는 동양서양을 막론하고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일종의 플렉스로 약간 이벤트 음식의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서양에서도 설탕이나 꿀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는 호스트의 권세와 부를 상징하는 그 부잣집이나 어떤 왕의 만찬에 나오는 디저트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단 것이 많고, 이제 동아시아에선 그 정도 단맛은 아니라고 해도 이제 팥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음식이 발달을 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팥밥을 먹는 풍속도 있습니다. 뭐 성인식이나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팥에 대해서 갖게 된 그런 일종의 이벤트 음식으로서의 생각들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동지라는 거는 태양의 운행상으로 보면 문자 그대로 태양이 바닥을 찍는 날이지 않습니까? 태양 고도가 바닥을 찍고 내일부터는 해가 길어진다. 많은 문화권에서 이제 동지를 사실상 한 해의 시작처럼 여러 가지 축하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기왕이면 이 동지라는 뜻깊은 날, 팥죽도 먹고, 팥죽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팥죽으로 고사도 지내고, 뭐 문지방에도 문틀에도 올려놓고 지방 곳곳에 올려놓으면 이것이 이제 잡귀를 쫓아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결국 겨울 팥죽
동지 팥죽이라는 것이 이제 나름 확립된 풍습이 됐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동지도 이제 여러 문화권에서 중요한 날이고 이게 또 기독교 세계에서는 크리스마스랑 인접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좀 잘 먹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먹을 수 아.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먹는데 별식 먹는. 예. 예. 다만 이제 그 당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해야 되는 거죠. 추운 겨울이고 겨울의 한 복판이기 때문에 사실 추석이나 이런 날과 비교하면 식재료가 많은 날은 또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각자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데 이 농경문화, 동아시아 농경문화권에서는 그것이 이제 그게 팥죽이 팥이다. 된 네.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주는 달콤한 팥죽이 된 것이고 뭐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서양 같은 경우엔 저장해 두었던 고기 같은 것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슈톨렌 같은 그렇죠. 것도 단 먹잖아요. 과자도 많이 먹고 요즘에야 돈만 주면 얼마든지 단 걸 살 수 있지만 사실 옛날엔 슈톨렌 같이 귀했으니까. 단 과자를 만든다는 건 한참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서 가정에 많은 영양을 부어서 만들게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슈톨렌 사실 얇게 회 떠서 먹지 않습니까? 아까워서 그렇군요. 아깝기도 하지만 그게 일종의 대림절부터 쭉 이어서 날짜를 세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게 얇게 회 떠서 먹다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 거의 다 먹는 그게 일종의 그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기대감을 점점 높이는 또 하나의 방식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어드벤트 칼렌다처럼. 예. 예. 그래서 뭐 팥죽 얘기하면 귀신 쫓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대부분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그 추운 겨울에 단맛이 갖는 의미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Round 4. 카드는 예. 3장이 남았고 예.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수수께끼군요. 예 제가 고를 차례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동방박사가 남았는데 신바람 이박사가 2번인가요? 2번을 할지 아니면은 왠지 동방박사니까 아이유님 해서 4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이유는 어떻게 동방박사입니까? 몰라요. 그래도 일단 속는셈 치고 2번을 고르겠습니다. 예 귀추가 2번 부탁드립니다. 주목됩니다. 동방박사 김태근. 자, 그러면 이제 이로써 다음번에 예, 저 뭐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방송의 아이템은 저로 확정이 됐군요. 근데 이 가발 약간 아쉽긴 해요. 되게 웃길 것 같은데. 뭐 유머를 위해서 몇 번 더 하다 보면 은근슬쩍 다시 나타날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또 준비를 예. 해왔습니다. 동방박사 몇 명인가요? 3명입니다. 정말인가요? 왜 3명이죠? 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책에 안 나옵니다.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동방박사가 3가지 선물을 들고 왔다고만 돼 있고 3명이라고 안 나옵니다. 선물만 3가지인가요? 네, 근데 막 이름도 있잖아요. 멜키오르. 나중에 붙인 겁니다. 그게 성서에 안 나옵니까? 성서에 안 나옵니다. 이럴 수가. 그 새 이름은 나중에 에반게리온에도 갖다 써먹죠. 그렇죠. 예. 그런데 성서에는 없고 동방박사 이름도 없고 인원수도 없고 선물 3개 들고 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박사도 아닌 거 아닙니까? 어느 전공인지도 안 나옵니다. 원문에. 그러니까 원문으로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이제 그 마기꾼? 예. 성서에도 마귀로 나오고 원래는 마귀란 말이 또 어디 나오냐 하면은 헤로도토스 역사에 페르시아의 마고스들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마고스라는 직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무슨 주술 같은 거를 국가적으로 마법이나 주술을 하는 직군입니다. 마구스랑 마고스랑 같은 거 원어죠. 예. 그러니까 매직 마고 할매는 관계 없죠. 관계 없습니다. 예. 남성형입니다. 마고스 예. 어미. 동방 박사로 번역을 한 거는 마고스들이 워낙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왕이라는 설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새 왕. 그래서 삼왕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 바젤에 가면 트루아르와라는 삼왕 호텔이라고 있는데 들어와. 3명의 왕이라 해서 동방박사 호텔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왕이라는 말도 성서에 안 나옵니다. 마귀들이 온 겁니다. 들이 선물 3가지를 가지고. 전승에 따라서 마귀 인원도 달라집니다. 동방박사 인원도.
가톨릭이나 개신교 쪽에서는 3명으로 굳어졌는데 선물 3개니까 동방정교회 다른 쪽의 기독교 전승에는 11명도 있고 12명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죠? 아이돌 그룹처럼 되는 거죠. 칼군무를 추면서. 네, 이제 그 생일 축하해 하면서 이제 칼군무를 예. 맞춰서 추는 이 그룹 인원수가 11명, 12명도 됐다가 누가 군대 가면 11명도 됐다가 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전승이 내려오는 거죠. 선물이 뭐뭐뭐인지 기억하시나요? 황금은 우리 모두들 잘 알고 있죠. 예. 요구르트를 많이 마시면 황금색 XX 아, 그리고 그걸 선물한 건 아니죠. 신성모독입니다. 예. 그리고 유향과 몰약은 향료입니다. 그게 저도 유황인지 뭔지 헷갈려가지고 찾아봤는데 유향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유향은 유향나무 진액이고 아, 몰약은 몰약나무 진액입니다. 뭡니까 그게? 몰약나무 수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뭐 알아봤죠. 어쩌란 말이냐. 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없을까 했더니 아로마 오일의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 예, 좋은 냄새가 나는 좋은 거래요. 근데 조금 성격이 다르고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아토피 방지를 위해서 아로마 오일 비누를 만든다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황금을 어디에 썼을지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황금은 보통 이제 왕, 권세, 영광 그런 걸 상징한다고 하고 유향이 향으로 쓴다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 아, 사제 그런 이게 의미로 흔드는. 예예 예. 미사 때도 쓴다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몰약은 미르라고 이제 그리스어의 미론 영어로 읽을 땐 메르라고 읽기도 하고 뭐 어쨌든 감이 전혀 안 옵니다. 전혀 안 와요. 설명을 보면은 맛이 쓰고 그래서 아랍어로 뭐 쓰다는 말 뭐 무르 뭐 그런 말과 또 관련이 먹기도 있다고 합니까? 하는데 아니 맛만 보겠죠. 예. 쓴 거 왜 먹습니까? 힘들게. 근데 몰약은 순환을 상징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피와 쓴맛이니까 순환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지중해 쪽에선 많이 쓰던 에센셜 오일인데 한국에선 잘 모를 수 있다. 일단 요 정도로 예, 이해를 그래서 하면 세 되겠습니까? 가지는 이제 그 예수의 인생에 대한 스포일러다. 미리 다 알았다고 해요. 정해져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스포일러로서의 3가지 황금이 권세, 그다음에 유향이 미사 지내는 제사, 그다음에 몰약이 이제 그 순환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계속 인기 있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그림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예. 옛날 미술사에도 보셔도 목동보다 동방박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가끔 나오는데 신약 성서에 나오는 부자들 중에 그 나중에 천국 간다라고 돼 있는 사람이 동방박사밖에 없어요. 그 신약 성서의 재미있는 점이 권세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좋은 대접을 못 받습니다. 너 천국 못 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처럼 어려워. 못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계속 대접이 안 좋은데 그림을 주문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들도 그려주길 바라잖아요. 그러면은 부잣집 대감님을 가난한 목동 얼굴로 그려놓기 조금 그러니까 동방박사 그림으로 많이 그립니다. 아, 안전하게 부자를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피렌체 르네상스 시대의 동방박사 그림이 되게 많이 그려졌는데 그때 동방박사 얼굴들 보면은 메디치 가문 사람 얼굴로 그려놓고 그럽니다. 다 고객님을. 고객님 얼굴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화가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그림을 화려하게 꾸미려면 좀 화려한 옷 입은 사람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금박칠을 해놓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 그림에다가 약간 치사한데요. 목동들이 산후조리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목동 그림들도 있기는 있는데 별로 뭐 그래도 목동 조합에서 할 수는 있겠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사실 뭐 그 축산 조합에서 엄청나게 그 축산 재벌 기업에서 돈을 내서 목동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뭐 약간 코카콜라 산타클로스 음모론처럼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네요.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고 세 사람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세 사람 다 백인인데 백인들 중에서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중년의 사람 해가지고 노년, 중년, 청년 해가지고 인생의 3단계 상징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 어디서 읽기로는 흑인도 한 명 있었던 것 같고 흑인, 황인, 백인으로 나중에 또 아. 표상이 바뀌기도 하고요. 설정이 중국의 기독교 분들은 기독교를 믿는 중국 분들은 흑인, 백인, 중국인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해요. 11명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군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동방박사를 FC 동방박사. 축구를 하셔도 좋고 예. 여러 가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거를 많이 알게 되네요. 어디서 뭐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게 크리스마스에 대부분 다 그렇지만 감자탕을 먹으면서 썰을 풀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쓸쓸한 크리스마스. 상황 자체가 좀 그렇네요. 예, 뭐좀 예. 즐겁진 않아요. 예. 아무튼 동방 박사는 그래서 계속 살아남아서 인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를 되새기는 걸로는 상당히 좋은데 저는 목동입니다. 목동. 예. 목동의 좀 역할이 축소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아쉽지요. Round 5.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두 개 다 제 거긴 하겠습니다만 둘 다 잘 모르겠는데 아이유로 윤달이라서 가겠습니다. 아이유 아니에요? 윤달. 아니, 윤달은 윤도현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왜 굳이 아이유로 부르세요?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너와 나라는 해시계 아니지 아, 않나요? 이런 게 있어요? 시계 시계바늘에 예, 맞아요. 예, 다행입니다. 궁금증을 풀고 해시계라는 장치의 특성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얘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단 말씀드리면 해시계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정확한 시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계들, 물시계, 기계시계 이런 것들은 시간을 재현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인간이 측정해 놓은 인간이 설정한 1초, 1분, 1시간을 재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간이 설정해 놓은 단위를 얼마나 충실하게 재현하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해시계는 그것과는 달라서 지구 자전 자체가 동력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재현한다기보다는 시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과 이루는 고도 그것을 그냥 눈앞에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계가 정확하다는 걸 어떤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구 자전 그 자체군요. 그렇죠. 지구 자전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구 자전과 심지어 지구 공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바늘이 짧았다, 재현이라기보다는 길었다 하면은, 예. 그대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럴싸합니다. 세종대에 자경루나 뭐 옥루나 이런 걸 만들면 자격루죠. 그렇죠. 시계를 맞춰야 되잖아요. 아, 맞출 때는 결국 앙부일구로 맞춥니다. 근데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자경루가 비록 아주 잘 만들고 재미있고 그 정교하게 만든 장치지만 사실은 사람 손이 많이 갑니다. 그 물이 다 차면 반대쪽 실린더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쇠구슬도 계속 쓰면 다시 올려줘야 되잖아요. 쇠구슬이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꽤 자주 멈추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때마다 결국 시간을 다시 맞추는 건 앙부일구를 보고 맞췄다. 앙부일구는 앙부일구는 해시계. 앙부일구. 예. 그러니까 해시계인데 앙부라는 건 위로 열려 있는 가마솥 모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반구형의 위가 열려 있는 그 솥단지 부산할 모양의 때 부자를 쓰는군요. 그렇죠. 예. 예, 가마 부자입니다. 앙부일구를 궁궐에도 놓고 뭐 종로 같이 번화한 거리에도 놓고 그걸 보고 시계 사람들이 오며 가며 시간을 봤다고 합니다. 그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에 가보면은 공공장소에 해시계로 시계가 돼 있는데 그렇죠. 시청이라던가 교회 예. 벽면에 해시계가 있고 아니면 뭐 그 시청 중앙에 광장 중앙에 해시계가 있고 예. 그러니까 해시계는 어떻게 보면 동력도 필요 없고 정확하게 만들어서 설치만 해놓으면 낮 시간에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구 자전을 멈추면 곤란하겠네요. 아 그렇죠. 네. 그거는 슈퍼맨에게 주의를 좀 예. 줘야 될 그때는 것 뭐 같습니다. 해시계가 문제가 아니겠죠. 조선 후기에 가면 휴대용 해시계도 꽤 나옵니다. 아, 예.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들은 부채에 요즘으로 치면 이제 핸드폰에 무슨 인형 달듯이 부채 뒤에 놀이개 중에 휴대용 해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케이스에서 꺼내서 바늘을 그러니까 나침반으로 남북 맞추고 바늘을 세우면 시간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거 좀 가지고 싶네요. 예, 나침반이 더 귀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폼나지 않습니까?
그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폼생폼사하기 때문에 사실 정말 시간을 너무나 알고 싶어서 그걸 가지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을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천문에 통달했지 약간 이런 플렉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정교한 것은 국보로 지정된 휴대용 앙부일구가 있는데 그건 이제 상하로 깎아 만들어서 한 요즘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상하로 길쭉하게 벽돌 형태로 돼서 나침반이 있고 옆에 앙부일구를 그대로 파서 놓은 그 강륜의 앙부일구가 있는데 이 해시계의 특징은 하루 중에 시간도 알 수 있지만 1년 중에 그 계절도 동시에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하루 중의 시간은 동서 방향이죠. 좌우 방향으로 이제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면 그 그림자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시계 방향이란 말이 나온 건 사실 이 북반구 해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남반구에서는 해가 북중을 합니다. 남중을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떠서 북으로 갔다 서로 지기 때문에 남반구 해시계는 반시계 방향으로 둡니다. 이 동서 방향으로는 하루 중의 시간을 알지만 그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는 계절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지엔 그림자가 가장 길게 떨어지고 태양 고도가 낮기 때문에 이 가장 짧은 게 아니라 가장 길군요. 그렇죠. 각도가 낮으니까 그림자가 길게 빛변이 길어집니다. 빛변과 밑변이. 이거 반면에 초등학교 때 빛을 어떻게 하면은 빛이 비치는 면적이 더 넓어졌는데 사실 이게 겨울이다 한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하지에는 그림자 가장 짧아지고요. 요것은 사실 독자적으로 요것만 관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땅에 작대기 하나 꽂아놓으면 되는데 이제 해시계들은 계절과 좀 정밀한 해시계들은 계절과 시간을 모두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해시계를 만들 때 제작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양의 그 운행 궤적이 3차원이라는 거. 3차원인데 그림자는 이 2차원 평면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만드는 해시계를 보면은 그 앙부일구처럼 아예 밑을 파서 3차원 그대로 만들면 이 그 원호를 따라 그리는 궤도가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반면에 평판 해시계 같은 경우는 특히 서양에서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이 그 길이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계절선이 평행선이 아니고 쌍곡선 모양을 그립니다. 그거는 3차원 운행 궤도의 그림자가 2차원 평면에 투영이 되면 쌍곡선 모양이 돼서 그러니까 앙부일구에 그려져 있는 경위선을 2차원으로 압축하면 역시 쌍곡선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서양 거기 그 시청 같은 데 있는 해시계 보면은 동그랗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건데 사실 그 두 가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똑같다. 그것만 알아두면 되고요. 이렇게 해시계가 아주 정확하긴 한데 또 하나의 단점이라면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내지 한계인데 적도에서 안 된다는. 그것도 그렇고요. 예. 한 지역에서 만든 해시계를 다른 데 가져가게 되면은 정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구형이거나 투영을 해놓은 정밀한 해시계들은 그 지역의 위도에 따라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앙부일구 같은 경우는 이 영침이라 그러죠. 이 구형 안에 나와 있는 이 바늘이 그냥 아무렇게나 꽂아놓은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지역의 위도와 그 영침이 지평면과 이루는 각이 위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앙부일구는 한양의 위도 39점 몇 도에 맞춰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영침의 각도가 그런 것이고 위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간 곳에서 앙부일구를 만들면 이 영침의 각도가 바뀌게 되겠죠. 휴대용이라고 하면은 그것까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조선 팔도 안에서 쓸 때는 큰 사실 사용은 괜찮겠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아주 넓은 지역에서 쓸 때는 조금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매뉴얼이 뭐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그래도 물시계보단 정확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 그래서 이 조선 후기 앙부일구에 보면은 한양 북극고도 뭐 39도 몇 분 이렇게 써 있는데 우선 다시 말해서 거기서 쟀을 때에 가장 정확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위도 계산까지 다 했네요 옛날에. 잘 했습니다. 곧잘 했고
그 조선 전기 후기의 앙부일구가 몇 번 만들어졌는데 그 후기에 나온 그 북극고도 몇 도라고 써 있는 앙부일구는 그 숙종 때 청나라 사신이 와서 관측을 해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약간 황제의 권위를 과시하는 걸 수 있죠. 이게 뭐 조선이 못해서 안 했다라기보다는 가끔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자 너희의 정확한 고도를 알려주마. 이게 또 이제 그리니치 천문대. 그런 겁니다. 그 청나라 사신이 와서 재고 갔으니까 이제 그거를 새긴다. 이런 게 또 실록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위도에 따른 제약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경도와의 차이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가끔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주기도 하는 건데 고궁에 가면 앙부일구를 보고 자기 손목시계나 핸드폰 시계랑 같이 한번 사진을 찍어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두 개가 똑같지가 않아요. 한 25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오늘날 쓰는 시계가 더 빠른데 그 이유가 뭔가요? 표준시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이게 다 그리니치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니치는 경도 0도지 않습니까?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승만 정권 때 일본하고 다르게 30분 플러스 한다 그렇죠. 만다 그 얘기군요. 예. 이승만이 했다가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저 윗동네도 잠깐 했다가 뭐 그런 건데 이게 지구가 360도지 않습니까? 한 바퀴가. 그거를 24시간으로 나누면은 대략 15도마다 1시간의 시차가 나게 됩니다. 24시간에 지구가 360도 자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경도 15도마다 시간이 1시간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면 영국이 어쨌든 자기네가 힘이 셌을 때 자기 동네 지나가는 게 경도 0도라고 정해버린 거죠. 예. 그러면 그리니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나중에 세계의 뭐 다른 지역 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이런 데도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한 경도선을 다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15도의 배수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120도 선이 지나는 데가 북경 근처고 그 다음 15도, 135도 선을 지나는 데가 일본의 도쿄도 아니고 약간 애매합니다. 간사이에 가까운데 아카시라고 도미로 도쿄인 줄 유명한 동경 135도 하니까 동경이라고 가끔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쪽 경도선입니다. 그러니까 아카시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120도 선이 그 그리니치 표준시 GMT 플러스 8이고요. 이 135도 선이 GMT 플러스 9인 거죠. 그런데 한국은 이제 그 그렇죠. 일본 쪽에 한반도는 그 사이에 껴서 사실은 이 서양과 교류하고 표준 시간선이란 개념이 들어올 때부터 좀 껄쩍지근한 거죠. 고종이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중국 표준시로 가기도 좀 거시기하고 일본 표준시로 가기도 하고 거시기해서 대한제국 때는 우리는 GMT 플러스 8.5로 가겠다. 그러니까 127.5도 선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른의 사정으로 피곤하죠. 예,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그냥 GMT 플러스 9로 갑니다. 그랬다가 광복 직후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다시 GMT 플러스 8.5로 예, 30분을 예. 사실 그걸로 하면은 앙부일구랑 대충 맞죠. 한 몇 분밖에 차이가 안 그러네요. 납니다. 4, 5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한국전쟁 때 다시 GMT 플러스 9로 가는 게 미군이 작전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미군 공군 기지는 일본에 있어요. 그 비행기가 뜨는데 한반도 가서 작전을 하고 오는데 그거를 시차를 바꾸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전시 상황에서 이제 GMT 플러스 9로 갔다가 한국전쟁 끝나고 이승만 정부의 나머지 기간엔 다시 GMT 플러스 8.5로 갑니다. 이게 자존심상 그럴 수 없다. 그랬다 이제 60년대 가면서 한일 회담하고 한일 무역이 늘면서 특히 상공업계에서 뭐 탄원을 하고 등등의 이유로 GMT 플러스 9로 갑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남한에서는 이걸로 끝인데 북한에서도 어쩌고 저쩌고 해서 GMT 플러스 9로 갔다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2015년에 갑자기 그 일제 잔재 청산을 하겠다고 GMT 플러스 8.5로 간다고 다시. 선언합니다. 평양 표준시로 간다고 했다가 그래서 이게 또 30분 차이가 남북 사이에 30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개성공단 갈 때 시계를 막 조정을 하고
이제 이 개성공단 상황실에 시계가 2개씩 붙어 있고 그랬던 게 한 3년 정도가 됩니다.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제 중에 그만 비뚤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제 아니 이건 뭐 제 표현입니다만 그런 걸로 불편하게 하지 말자 해서 한 3년 만에 북한이 다시 이제 평양 퓨전실을 버리고 GMT 플러스 9로 왔는데 거기도 피곤했던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동지에는 해식의 그림자 가장 길어진다. 그러니까 앙부일구로 가면 가장 윗선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앙부일구를 보다 보면 해시계를 보다 보면 절기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일종의 그 보너스 상식, 이거 상식은 아닌데 하여튼 TMI로 말씀드린 거는 그 앙부일구가 TMI. 보여주는 시간은 여러분 뭐 핸드폰이나 손목시계 시간과 한 25분 차이가 난다. 뭐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이제 뭐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이 왔군요. 짠. 한번 써보시죠. 좀 말려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축적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승자로서 마무리를 해주시죠. 선생님 뭐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뭐 명승부였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동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 말씀 한번 해주시면. 역사적으로 이 동지는 정말 중요한 날이었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동지 축제를 그냥 업고 갔다는 설명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 예, 그렇죠. 음이 끝에 달해서 양이 이제 생겨나는 시기이기도 한 거죠. 그런 세시의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지는 태양에서 비롯된 절기입니다. 24절기 자체가 양력이죠. 양력입니다. 예, 뭐 단적으로 매년 날짜가 일정한 것만 봐도 양력입니다. 많이들 헛갈리시더라고요. 예, 동지와 곧 한 해 마무리를 하는 모드로 들어가실 텐데 따뜻하게 뭐 감기도 안 걸리시고 요즘 마스크를 많이 쓰니까 코를 파시기 전에 손을 미리 씻고 코를 파시는 것이 감기 예방에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손을 안 씻고 코를 파는 것은 대략 인두법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 게 코 딱지가 손보다 더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코를 판 다음에 손을 많이 씻으시는데 사실은 손이 더 더럽기 때문에 손을 씻고 코를 파야 합니다. 결론이 왜 이렇게 되죠? 동지와 크리스마스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벌칙을 받으셔야죠. 그렇군요. 부럽네요. 저에게도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뭐도 이렇게 많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 예.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주제는 밑도 끝도 없지만 얼음과 불의 노래입니다. 저 마지막 시즌 안 봤어요. 전 하나도 안 봤습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작가님이 먼저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잘 들리시죠 선생님? 다빈치 선생님과 함께 그 윤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달을 알려면 사실 24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동아시아에서는 24절기를 바탕으로 언제 윤달이 들어갈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태음태양력은 달의 운행 주기를 듣고 계시죠? 달의 운행 주기를 바탕으로 날과 달을 셉니다. 그래서 보름달, 금음달 가지고 이제 한 달을 하고 그게 이제 12번이 지나면 1년이 되는데 근데 29.5일을 12번 하면 354일밖에 안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예.